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국힘에서 있었던 이 경선 결과 그리고 이후에 나가야 될 우리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힘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국힘이 이 내부 경선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1차의 경우에는 국민 여론을 100% 그러니까 당비내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의견을 반영해서 후보를 선정했고 2차에서는 국민 여론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합산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여기 사실은 굉장히 투표율도 저조했더라고요. 50%대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로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이 후보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릅니다. 김문수, 한동훈 굉장히 다른 두 명의 사람이 이 내부 경선을 치러서 최종 2인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외부에서 그냥 국민 여론 100%의 방식으로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거는 누가 여기에 투표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 국힘 지지자, 국힘은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인 사람들 아니면 중도층,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국힘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굳이 국민 여론 100%라는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을 반영했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한마디로 그동안 보여왔던 기회주의적인 태도의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나 이 정치적 무관심자들이 이런 국힘의 지지자로 국힘에 누가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직접적인 내 이득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막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힘을 대표하는 사람을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가장 쉽게 깨질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우파 진영에서 가장 지지도와 신뢰도와 인기가 없는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후보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내부 경선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다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도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의 여론이 50% 반영된 결과 한마디로 다른 이 우파 진영 아닌 사람들이 막 던진 그런 표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경선이라는 건 그 승부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만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과 손실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영향이 있는 사람들만 이 투표의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되는데 당비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돈으로 이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게 말이 아니라 돈으로 신뢰하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경선의 기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하나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고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남았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감정적으로 옳다.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내가 끌린다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그런 기준은요. 안티프레질이란 이 책은 서양에서 부자들만 읽는 책이에요. 부자들이 정말 의사결정,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읽는 책이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정치, 경제, 철학, 인문, 뭐 정말 종교 등 굉장히 다양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뤘는데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명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저는 토대로 여러분들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 제가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목적론적 오류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확하게 내가 뭘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여전히 옳으신가요? 인간은 끊임없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상황적인 변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변동성이 들어왔을 때 그 흐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 판단들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목적론적 방향이 너무 오르면 자기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은 나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은 지금 사실 국힘에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이 파면시키는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이 상황을 사실은 두 번이나 맞이한 거예요. 그럼 국힘도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럴 때 지금 대한민국이 걸핏하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런 이 보수 진영에서 어떤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것조차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좌편향되어 있고 좌측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현명한 방향을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득보다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강력한 목적론적 오류에 빠지지 않는 사람,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내가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고 그때는 정말 그게 저는 진짜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게 저는 결혼 안 했고 아이는 없지만 제가 가르치는 제 학생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우리 후대가 더 살기 좋은 방향이라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는데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할 때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정말 옳다라고 과하게 확신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유연성이 없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도덕성인데요. 이 도덕성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책에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합리적인 산책가와 여행가 이 두 가지 사람이 스타일이 나와요. 합리적인 산책가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외부의 변수와 변동성이 들어왔을 때 유연하게 내 사고를 어떤 외부 환경에 맞춰서 조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행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척척척척 계획대로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저는 굉장히 여행가 스타일의 삶을 살았고 인생의 어느 순간까지는 저는 제가 인생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나거나 잘해서 해낸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운의 영역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인생에 계획했던 것이 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실패, 좌절을 경험하면서 저는 훨씬 더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걸 오히려 깨닫게 되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도 안 틀려본 사람은 되게 위험하고요.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사실 더 위험해요. 근데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틀려본 경험이 있고 나의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합리적인 산책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여행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여행가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론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편의주의는 인생과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유연한 사고는, 이 편의주의적인 사고는 인생과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편의주의를 잘못 활용하면 기회주의자가 돼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언제나 그런 자신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자신의 이득에 따라 손바닥을 뒤집는 사람들은 결국 기회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과 사업에서 편의주의는 중요하지만 편의주의의 이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는데,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신뢰거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훨씬 더 큰 가치,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든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이득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는 그 더 큰 가치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발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편의주의가 절대 작용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관계나 아니면 숭고한 어떤 이런 도덕적인 의무, 이런 곳에 옳은 이런 충성이 발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득 앞에서 이제 어떤 손바닥을 뒤집어 가면서 얼마든지 의사결정을 바꿔가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편의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이 편의주의적 사고를 어떤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생활에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것을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도덕성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더 큰 옳은 가치, 이런 거라는 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은 그 사람들의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정치인들은요, 사실 정치인들은 인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관료들은 화술과 직무평가, 동료평가, 그러니까 이 김문수와 한동훈이라는 이 두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화술이라거나 보여지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뭐 경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지지율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보상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직을 얻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이런 출마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말빨 보여지는 겉모습 그리고 주변인들의 이런 평가, 숫자 이런 걸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사실은 마케팅적인 요소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한 건 사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굉장히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현명해져야 돼요. 사실 그동안 이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했던 선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서 사람이 좋아 보인다,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가 좋은 사람 같아서 뽑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좋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심지어 자기가 입으로 외쳤던 구호와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먼저인 의사결정을 볼 수 없었던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의 이런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마케팅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개돼지 국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국힘을 지지하진 않아요. 국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힘이 자기들이 배출한 당에 자기들이 배출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통령을 서포트하거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쫓는 그 모습을 보았고, 또 국힘이 지금 한 가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계엄령 선포하시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대였던 지지율이 나중에 50%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국힘의 지지율도 40%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였고 국힘의 지지율은 40%대였는데 국힘이 이때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지지율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인가 보다. 40% 정도의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나 보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의 엄청난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었고 우리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 윤석열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와 이 기대를 정말 싸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쫓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견인했던 일시적인 국힘의 지지율을 절대 자기들의 지지율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너무 옳아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없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 정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의 제1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오류에 빠져있고 지나친 이기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떤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얼마나 책임지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겠다는 이 정신, 대한민국의 곳곳에 썩어빠진 이 어떤 불법, 어떤 입법사법 그런 행정의 카르텔을 모두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윤석열의 정신을 이어가는 윤 어게인, 이거를 우리는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와 책임감, 이걸 가진 우리는 리더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